Headlines from this Bloomberg Businessweek interview where President Trump says he would look to impose tariffs of between 60 and 100% on China and would impose a 10% tariff on other countries. Let's get more on U.S.-China relations and this new news that former President Trump would put those tariffs on that country. For that, we'll bring in Safinad's Chief Investment. 이제는 대통령이 된 도널드 트럼프는 대선 공약으로 중국 제품에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으로 최근 중국의 반응이 정말 큰 이슈였는데요. 뜬금없이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발표를 하는 등 가늠이 되지 않는 중국의 반응인데요. 미국에서 국제무역에 대해 연구하는 한 연구원이 이번 중국의 반응으로 인해 정말 신기하고 이상한 경험들을 하고 있다면서 사연 스토리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연일지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베넷이에요. 워싱턴 DC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국제무역과 동아시아 경제를 분석하는 선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죠. 사실 이 일을 시작한 지는 꽤 됐어요. 2019년부터였으니까 벌써 5년이 다 되어 가네요. 처음에는 단순히 무역 데이터만 분석하는 일이었는데 지금은 동아시아 전체의 경제 지형도를 연구하는 위치까지 오게 됐어요. 제가 처음 트럼프의 대선 공약을 접한 건 평소처럼 아침 커피를 마시며 뉴스를 체크하던 때였어요. 중국 제품에 60%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언을 보고 커피를 쏟을 뻔했죠. 당시 저는 동아시아 무역 패턴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발언은 제 연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밤낮으로 미중 무역 관계의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를 분석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단순한 선거용 레토릭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트럼프의 측근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이게 정말 구체적인 계획이더라고요. 심지어 관세율 60%라는 숫자도 그냥 나온 게 아니었어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세부 분석을 토대로 나온 수치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들의 계획에는 중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견제 전략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연구소에서는 즉시 비상태세에 들어갔어요. 제 팀은 밤낮으로 이런 관세 인상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죠. 우리가 도출한 첫 번째 결론은 충격적이었어요. 60% 관세가 실현되면 전 세계 GDP의 약 2.3%가 증발할 수 있다는 거였죠. 이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큰 충격이에요.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어요. 그런데 중국의 대응은 정말 예상 밖이었어요. 제가 5년간 중국 경제를 연구해 오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패턴이었죠. 보통 중국은 이런 상황에서 맞대응을 하는 걸 선호하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원자재 비축이나 내수시장 확대 같은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특히 히토류나 핵심 광물 자원의 비축을 대폭 늘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제가 베이징 출장 갔을 때 만난 중국 상무부 관계자의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이번에는 다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만 바라보지 않아요. 새로운 파트너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법을 찾고 있죠. 당시에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새로운 경제 질서를 구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 정말 뜻밖의 소식을 접했어요. 중국이 한국을 비자 면제 대상국으로 지정한다는 발표였죠.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하필 이 시점에 그것도 한국을요? 사실 중국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거든요. 사드 배치 이후로는 특히 그랬죠.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한다는 게 의아했어요. 당시 저는 이 결정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홍콩, 상하이, 선전을 오가며 중국 경제 전문가들을 만났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점 더 큰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죠.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기술 혁신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파트너가 필요했고 그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거였어요.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의 기술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요. 실제로 중국 정부는 한국 기업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가 선전의 한 기술단지를 방문했을 때 정말 놀랐죠. 그곳에는 이미 수십 개의 한국 기업들이 입주해 있었고 놀랍게도 그들은 중국 기업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었어요. 세금 혜택부터 시작해서 기술 협력 프로그램까지 정말 파격적인 조건들이었죠. 더 놀라운 건 중국 내 한국 문화에 대한 태도 변화였어요. 그동안 엄격하게 규제되던 한국 문화 콘텐츠에 대한 제한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했죠.
중국의 젊은 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도 급증했어요. 이건 단순한 정책 변화가 아닌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우리 연구소에서는 이런 변화들을 주시하면서 새로운 분석 보고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뉴 이스트 아시아 변화하는 경제 지형도라는 제목의 보고서였죠. 이 보고서에서 우리는 미중 무역 갈등이 역설적으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어요. 실제로 수치로도 이런 변화가 확인됐어요. 한국의 대중국 투자가 전년 대비 23% 증가했고 양국 간 기술 협력 프로젝트는 2배 이상 늘어났죠. 특히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급증했어요. 중국의 산업 고도화 전략에서 한국이 핵심 파트너로 부상한 거죠. 이런 변화를 지켜보면서 저는 세계 경제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미국과 중국의 양자 구도는 이제 끝났어요. 여기에 한국이라는 새로운 변수가 등장한 거죠. 제 동료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라,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세계 경제는 더 이상 G2의 시대가 아닐 거야. 돌이켜보면 그때가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저는 그때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미국과 중국의 양자 구도는 끝났다. 이제는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주목해야 할 때. 최근에는 더 많은 국제 경제 전문가들이 이런 변화에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IMF와 세계은행의 전문가들도 한국의 역할 변화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고 해요. 제가 지난주에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에서도 이런 변화가 주요 주제였죠. 많은 전문가들이 한국의 부상이 단순한 경제적 현상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중국의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 발표 이후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표면적으로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전략적 의도가 있다고 느꼈거든요. 처음 주목한 건 반도체 산업이었어요. 평소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보고서를 분석하긴 했지만 이번에는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죠. 그러다 정말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최첨단 공정에서는 사실상 경쟁자가 없는 수준이었어요. 배터리 분야는 더 놀라웠어요. 제가 디트로이트의 한 전기차 업체를 방문했을 때였죠. 그곳 엔지니어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를 빅3라고 부르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알고 보니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 기업들이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핵심 산업에서의 우위가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얼마 전 미국 상무부의 한 고위 관료와 대화를 나눴는데 그가 재미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중국을 견제하려 해도 한국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해요. 반도체 하나만 봐도 그렇죠. 더 흥미로웠던 건 한국의 외교적 균형이었어요. 작년에 서울을 방문했을 때 깊은 인상을 받았죠. 한 주에 미국 국무부 차관과 중국 상무부 장관이 연이어 방문하는 걸 보면서 한국이 양국 사이에서 얼마나 교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실감했어요. 과거에는 한국을 단순히 미국의 동맹국으로만 봤는데 이제는 달라진 것 같아요. 한국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면서도 강대국들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식이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최근에 참석한 반도체 컨퍼런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생산 기술을 필요로 했고 중국은 한국의 설계 기술을 원했죠.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양쪽 모두와 적절한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면서도 핵심 기술은 철저히 지키고 있더라고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한국의 전략은 놀라웠어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었거든요. 최근에는 신남방 정책을 통해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어요. 문화적 영향력도 빼놓을 수 없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K-팝이나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최근 제 조카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소비하는 방식이 정말 달랐어요.
단순한 소비를 넘어서 완전히 몰입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은 이런 문화적 영향력을 경제적 이익으로 잘 연결하고 있었어요. 제가 분석한 바로는 한류로 인한 연간 부가가치 창출액이 무려 100억 달러를 넘어섰더라고요. 화장품, 패션, 식품 등 연간 산업의 수출도 크게 늘었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화 전략이었어요. 얼마 전 베트남의 한 쇼핑몰을 방문했는데 한국 브랜드들이 현지 취향을 정확하게 반영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더라고요. 이건 단순한 수출을 넘어서는 전략적인 시장 공략이었죠. 기술 혁신 분야에서도 한국은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5G 네트워크 구축 속도만 봐도 그렇죠. 제가 서울에서 경험한 5G 서비스는 워싱턴 DC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빨랐어요. 자율주행이나 스마트 시티 분야에서도 미국이나 중국보다 앞서 나가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한국의 이런 종합적인 경쟁력은 결국 글로벌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위치로 이어졌어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강화됐죠. 우리 연구소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생산기지 2위가 한국이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독일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닌 혁신의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기술력과 신뢰성 면에서 한국 기업들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죠. 이 말이 한국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한국을 작은 나라로 볼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오히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자기만의 길을 개척하는 스마트 파워로 봐야 하죠. 앞으로도 한국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특히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할 테니까요. 처음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연구하게 된 건 우연한 계기였어요. 제 동생이 유튜브에서 본 한국의 뷰티 디바이스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갖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뷰티 제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흥미로워졌어요. 그 제품을 만든 회사가 설립된 지 5년밖에 안 된 스타트업이더라고요. 직원도 5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였죠. 그런데 이 회사가 전 세계 40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그들의 기술력이었죠.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피부 상태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케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이 회사를 시작으로 한국의 중소기업들을 더 깊이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소위 히든 챔피언들이었죠. 세계 시장에서 상위 3위 안에 드는 한국 중소기업들이 무려 400개가 넘더라고요. 특히 전자부품, 소재, 의료기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는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드는데 삼성전자와 인텔이 주요 고객이더라고요. CEO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그는 우리는 대기업의 하청업체가 아닌 기술 파트너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회사는 자체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매출의 15%를 R&D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직원 중 절반 이상이 연구개발 인력이었죠. 그들의 기술력은 이미 일본과 독일의 경쟁사들을 앞지른 상태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이었어요. 해외 유수 대학들과 연계해서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한국 중소기업들의 또 다른 특징은 한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한 화장품 회사는 정말 독특한 전략을 썼더라고요. K-팝 아이돌의 메이크업 노하우를 담은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동남아시아에서만 월 100만 뷰가 넘더라고요. 이런 마케팅 전략은 단순히 제품 판매를 넘어서는 효과가 있었어요. 소비자들이 한국의 뷰티 문화 자체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한국 제품들도 찾게 되는 거죠. 이건 정말 영리한 전략이었어요. 최근에는 한국의 식품 중소기업들도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어요. 특히 라면과 김치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만난 한 김치 제조업체 대표는 우리는 김치를 단순한 식품이 아닌 건강식품으로 포지셔닝했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실제로 이 전략이 먹혔는지 미국의 고급 슈퍼마켓 체인에서도 한국 김치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됐어요. 기술 스타트업들의 성장도 놀라워요. 특히 인공지능과 로봇 분야에서요.
제가 최근에 부산의 한 로봇 기업을 방문했는데 그들이 개발한 서비스 로봇이 벌써 싱가포르 병원에서 시범 운영 중이더라고요. 중국산보다 비싸지만 기술력으로 승부를 보고 있다고 해요. 이런 중소기업들의 성공 비결을 분석해보니 몇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틈새 시장을 공략한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작은 시장에서 시작해서 점차 영역을 넓혀가는 거죠. 둘째는 기술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자금이 부족해도 연구개발만큼은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인재 확보 전략도 독특해요. 대기업 못지않은 복지와 성장 기회를 제공하면서 젊은 인재들을 끌어들이고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IT 기업은 직원들에게 매년 2개월의 유급 학습 휴가를 제공한다고 하더라고요.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트렌드를 익힐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특히 인상적인 건 이런 중소기업들이 만드는 새로운 생태계예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을 때 느낀 건데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더라고요. 제 연구소에서도 이런 한국 중소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은 다른 나라 기업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한국 중소기업 하면 더 이상 대기업의 하청업체라는 이미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오히려 자체적인 기술력과 브랜드를 가진 글로벌 강소기업들이라는 인식이 더 강해졌죠. 앞으로도 이들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예요.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처음 실감한 건 우리 딸 에밀리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제 딸이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는 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알고 보니 BTS의 노래였더라고요. 처음엔 그저 10대들의 일시적인 유행이려니 했어요. 근데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우리 집은 완전히 한국 문화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딸은 케이팝에 빠져 있고 남편은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만 찾아보고 심지어 제 어머니까지 한국 요리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경제 분석가로서 이런 현상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문화의 전파 방식이에요. 예전에는 문화 콘텐츠가 서구에서 동양으로 흐르는 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최근에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넷플릭스 글로벌 탑10의 30% 이상이 한국 콘텐츠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LA의 한 영화 제작사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곳 프로듀서들이 한국 드라마의 포맷을 연구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작품들은 보편적 감성을 다루면서도 독특한 문화적 특색을 잃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들만의 강점이죠라고 말하더라고요. 한국 콘텐츠의 경제적 파급 효과도 놀라웠어요. 단순히 드라마나 음악을 수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더라고요. 드라마에 나온 화장품이나 패션 브랜드의 매출이 급증하고 촬영 장소는 관광지가 되고 심지어 극중 인물들이 먹는 음식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분석한 사례 중에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한 한국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먹은 라면이 있었는데 방송 직후 아마존에서 이 제품의 매출이 400% 증가했대요. 더 놀라운 건 이런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난 지금도 매출이 방송 전보다 2배 이상 높게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K-팝의 영향력은 더 대단해요. 제 딸 덕분에 팬덤 문화를 자세히 볼 수 있었는데 이건 정말 새로운 차원의 문화 현상이에요. 팬들은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서 아티스트의 모든 것을 공유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패션, 라이프 스타일, 심지어 사회적 가치관까지요. 특히 인상적인 건 K-팝 팬들의 사회적 영향력이에요. 얼마 전 제 딸이 참여한 환경보호 캠페인이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 K-팝 팬들이 함께하는 프로젝트더라고요. 아이돌 그룹의 팬들이 전 세계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이런 걸 보면서 팬덤의 개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죠. 한국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예요. 얼마 전 한국의 한 전통 공예가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BTS의 뮤직비디오에 본인의 작품이 등장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K-팝 뮤직비디오에 전통 도자기가 나온다. 처음엔 좀 의아했는데 찾아보니 이런 콜라보레이션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더라고요. 한국 정부의 문화산업 지원 정책도 눈여겨볼 만해요.
제가 최근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을 방문했는데 그들의 지원 시스템이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단순히 자금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컨설팅까지 제공하고 있었어요. 게임 산업도 빼놓을 수 없죠. 사실 이건 제 아들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제 아들이 즐겨하는 게임 중 상당수가 한국 게임이더라고요. 알아보니 한국은 e스포츠 분야에서도 세계를 선도하고 있었어요. 최근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고요. 특히 인상적인 건 한국 문화가 가진 포용성이에요. 서구의 문화 콘텐츠는 종종 특정 인종이나 문화권에 편향된 경향이 있잖아요. 근데 한국 콘텐츠는 달라요. 제가 분석해보니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이 전 세계 다양한 문화권에서 고르게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문화 수출의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어요. 제가 최근에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문화 콘텐츠 수출액이 작년에만 100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더 놀라운 건 연간 산업을 포함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무려 500억 달러에 달한다는 거예요. 이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과 맞먹는 규모예요. 앞으로도 한국 문화의 영향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요. 특히 AI나 메타버스 같은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면서 더 혁신적인 콘텐츠들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제가 최근에 본 한국의 버추얼 아이돌 기술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런 걸 보면서 문화산업의 미래가 어떻게 변할지 정말 기대가 돼요. 연구소에서의 마지막 프로젝트가 바로 2025년 세계경제지형도 변화 전망이었어요. 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데이터를 분석하면 할수록 놀라운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미래 산업 준비도였어요. 제가 최근에 인천의 수소 경제 클러스터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본 기술력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소차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 수소 에너지 인프라 구축도 다른 나라들보다 몇 년은 앞서 있더라고요. 바이오 산업 분야는 더 놀라웠어요. 송도에 있는 바이오 클러스터를 둘러봤는데 세계 최대 규모의 백신 생산 시설이 있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로 백신 주권이 국가 안보만큼 중요해졌는데 한국은 이미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강대국들 사이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균형감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최근에 제가 참석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한국의 반도체 기업 임원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대신 우리만의 기술력으로 승부하려고 해요. 실제로 한국은 이런 전략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이 필요하고 중국은 한국의 배터리 기술을 원하죠. 양쪽 모두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모습이 정말 똑똑해 보여요. 가장 최근에 제가 주목한 건 한국의 우주산업이에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 민간 우주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소형 위성 기술은 이미 세계 정상급이에요. 스페이스X처럼 화려하진 않지만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모습이 한국다워 보였어요. 한국의 성장이 주는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가교 역할도 훌륭히 해내고 있죠. 최근에 제가 참석한 아프리카 개발 포럼에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발전 모델을 벤치마킹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세계 경제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기술력, 문화적 영향력, 외교적 균형감. 이 모든 것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형태의 경제 강국이 탄생하고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앞으로 10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과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봤을 때 한국은 분명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